저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 조사를 쭉 잘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1964년생입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이제 시운이 됐습니다. 새는 나이로 만으로 치면 48이 아직 안 됐네요. 48이 만으로 치면 아직 안 됐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 단체장 중에서는 제일 젊은 축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가면 가장 막내라서 늘 막내 역할을 하느라 좀 열심히 뛰고 온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늘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1980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는 요즘 전두환 대통령 그 추징금 때문에 좀 신문에 많이 났었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그 전두환 대통령이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이었다가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한 방식으로 서울을 접수를 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광주에서 발포를 함으로써 광주 시민들 공식적으로 200명가량이 그 과정에서 군인들의 총에 돌아가시는 광주 시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1980년 5월의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로서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또 국가 지도자를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그런 권리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일부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그런 헌정 질서, 즉 투표와 주권 재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기본 헌법 정신에 기반해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되는 이 과정이 짓밟히는 현실, 그리고 거기에 항의하는 사람이 총을 맞아 죽어야 되는 현실이 난 너무너무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마치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폭력배에 의해서 내 친구가 두드려 맞고 있는 것을 나도 나섰다가 괜히 맞을까봐 겁먹고 의자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과 같이 가다가 불량배들한테 잡혔는데 애인이 모욕을 당하는 동안 겁이 나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듯한 모욕감, 바로 그런 모욕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 1학년 1학기의 5월을 지나고 나서 여름방학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전두환 군부 세력이랑 한판 떠야 되겠다. 그러려면 고등학교를 내가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스스로 깨우치고 각오한 바가 있어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죄다 다 중고서점에 팔아버리고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면 어찌되었든 지나보면 그건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 현재의 제도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나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집권을 해서 내가 원하는 국가 운영의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이 흐름이 선거, 투표, 그리고 나서의 정치활동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가 폭력에 의해서 막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세월에 여론조성하고 어느 세월에 캠페인하고 어느 세월에 투표해가지고 그걸 바꾸겠습니까? 그건 바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해서 저 중동의 자스민 혁명처럼 거리의 혁명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였죠.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하던 중에 고등학교 1학년 시절 1980년에 그 당시 계엄사, 모든 국회나 경찰이나 이런 것들을 죄다 무시를 하고 군인이 계엄을 발휘해서 군부의 정상회의가 모든 기능을 대신하도록 그때는 돌아갔습니다.
이 계엄사에 잡혀서 이제 고등학교를 제적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연무대 논산 지금 신대 그 당시에는 논산군 연무 마산이라고 하는 제 고향 동네에 돌아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고등학교를 다시 가라고 하도 강권을 해서 그 이듬해 서울로 그해 서울을 급하게 주소를 옮겨서 다시 학력고사를 봐서 평준화 배정을 받았던 것이 대방역에 있는 성남고등학교를 배정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때 제가 자취방이 흑석동에 있었는데 중앙대학교 있는 아마 이제 수도권 지역 사시는 학생들이 있어서 대략 그 정도 아는 친구들이 있을 터인데 하여튼 거기서 살았었는데 그때는 81년도입니다. 이제 81년도가 되면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해가 81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두 번째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는 이미 고등학교를 더 이상 다닐 생각이 없었더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회를 바꾸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대학 졸업장이라거나 학력 졸업장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와 함께하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저 부당한 전두환 정권을 물러나라고 그래서 거리의 혁명을 통해서 정권이 민주주의가 수호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별로 대학 진학에 대한 관심은 없었더랬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하도 강권을 하시니까 이제 저는 알고 보면 좀 저도 효자거든요. 부모님이 하도 강권을 하시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고 또 간 겁니다. 갔다가 3개월 만에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교무실에 가서 자퇴서에 부모님이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때 잊지 않습니다. 성남고등학교 그 고등학교 교무실을 나오는데 그 담임선생님을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스승의 날 제가 도청에 불러서 한번 행사를 그 담임선생님하고 했었는데 안승업 선생님이라고 이미 퇴임하시고 나이가 이제 많으시죠. 80다 되셨는데 우리 어머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희정이 이놈이 크게 되든지 크게 잘못되든지 할 놈이라고. 어머님은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게 아버님 옆에서 자퇴서 도장을 찍어주고 부모님은 손을 잡고 나는 의기양양 이제 교문으로 나오는데 우리 어머님이 자꾸 뒤돌아보면서 우는 거예요. 아야 너 학교 다녀야 되는데 왜 이러고 나 안 다니려고 그러냐 하면서 그 울었던 어머님 모습이 너무너무 눈에 선해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 하나 데리는구나 싶었을 거예요. 저도 또한 불안했어요. 왜냐면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무슨 커리큘럼이 없잖아요. 부모님께 큰 소리는 치고 내가 내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좀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국가가 선거와 민주주의의 절차를 다 무시하고 힘 있는 사람이 폭력적으로 국민이 세금으로 내는 그 군대를 동원해서 시민을 진압해서 대통령 되는 나라가 허용된다면 이 나라는 망한다. 이건 정의롭지 못한 짓이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 정권은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대학생활 이렇게 누립니다만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를 두 번째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위에 형님이 81학번이고 누님이 79학번이세요. 누님 친구들하고 서울대 79학번 선배들이랑 이제 81년도에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형님 친구들이랑 가가지고는 이제 학내 시위를 하러 이제 갔어요. 이제 학생운동을 나도 이제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형님 친구, 누님 친구들 따라가지고 7학번 형들을 이제 따라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81년도에 학교를 자퇴를 할 때 대부분 또 당시 7학번 선배들이랑 유인물 살포를 하러 다니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그때 하러 다녔더랬습니다. 그때 잡히면은 상당히 그 죽음의 공포도 느껴야 됐던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때 전두환 정권은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지하철 같은 데 가서 그 신문지에다가 유인물을 잔뜩 껴놓고 이렇게 신문지 사이에다가 이렇게 입고 있다가
자, 지하철 문 닫습니다. 그러면 하잖아요. 문 닫습니다 하면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얼른 내리면서 뒤를 이렇게 쭉 뿌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하철 문은 닫히고 그 유인물은 지하철 내에 이렇게 퍼지면서 시민들이 그걸 읽어보고 이제 나는, 물론 그러다가 간혹 누가 발틈이 끼어가지고 문이 다시 열리면은 아주 그냥 놀래가지고 얼른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만 해도 시내버스를 타면 뒷부분에 환기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류장이 다 다가오면 그 뚜껑에다가 이렇게 유인물을 올려놓고 얼른 이제 문 닫고 이제 내립니다. 그럼 내리면 이제 버스가 출발하면서 그 버스 옥상에 올라가 있던 그 유인물들이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게 하거나, 81년도에 서울대 7학번 선배들이랑 그거 이제 유인물 열심히 뿌리러 다녔는데, 그러고서 이제 81년을 이렇게 지나고다 보니까 제가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에 소속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학생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교에 진학을, 검정고시를 받아 대학교를 진학했죠. 그것이 83학번. 그래서 저도 83학번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내 친구들과 같이 83학번을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청년기 때의 전체 과정은 정이라고 하는 가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레시피나 음식에 삘이 꽂힌 학생들이 있거나, 아니면 드럼이나 밴드, 음악에 삘이 꽂힌 학생들이 있거나, 아니면 운동에 삘이 꽂히거나, 아니면은 무용에 여러분들이 삘이 꽂히거나 하는 것처럼 나는 정의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삘이 꽂혔습니다. 난 그걸 향해서 이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치인이고 그게 공직자의 어떤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향해서 계속해서 왔습니다. 걸어오다가 가장 이제 어려운 시기가 88년도에 제가 두 번째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가는데, 그때 잡혀서 지금 여러분들이 남산 한옥마을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국정원, 중앙정보부 남산 지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잡혀가지고 한 달 동안 햇빛도 못 보고 지하실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수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제가 철저히 패배를 해드렸습니다. 네, 패배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저에게는 힘든 과정이었고, 패배는 물리적으로도 패배를 했고 정신적으로도 패배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내가 민중을 통해서 혁명을, 자스민 혁명처럼 혁명을 일으키면 네가 혁명을 일으키는 그 나라는 어떤 농업정책을 펼 거냐, 어떤 대외정책을 펼 거냐, 반미 투쟁해가지고 미국이랑 척지고 그러면 미국이랑 척지고 나서 기본적으로 국가운영 되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제가 정신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이게 제가 답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두 번째로는 물리적인 고통 앞에서도 무너졌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 공포와 패배 속에서 감옥에 있는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감옥에 들어가서 잘 때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두 번을 울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약속, 내가 지키지 못했던 내 조직에 대한 나의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패배가 저한테는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만,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반세계화, 세계화에 반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그 대안이 그럼 뭐냐? 그러면은 FTA나 외국과의 자유무역 개방을 하지 말자는 거냐? 국내의, 그리고 외국과의 개방을 안 하고 국내의 시장과 내수만을 기반해서 우리의 일자리와 경제적 번영이 지켜지냐? 이런 논쟁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고, 이런 논쟁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었던 혁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 스스로가 준비가 안 돼 있었었고, 국민들이 동의해 줄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제도 정치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제도 정치권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선거와 여론에 입각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룬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그 활동 끝에 89년부터 치면은 13년 만에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을 한 데까지 오게 됩니다. 그 당시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지사와 저는 83학번 동기였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니까 약 38살, 37살 때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든 오른팔 왼팔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한테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벤처 기업인들이 있다면 아마 이광재 안희정이 벤처 정치인일 거다. 노무현이라고 하는 떨어지고 떨어지던 한 정치인을 10년 동안 무등을 태워서 열심히 뛴 끝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그것보다도 대박이 어디 있겠냐. 그 당시 그렇게들 얘기를 했죠. 예, 저로서도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대통령이든 아니든 권력을 쥐었든 안 쥐었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집권하고 권력 있으면 다 예외로 빼줬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예외 받으려고 권력을 잡고 출세하자는 거 아니야? 그 법으로부터 좀 더 특별한 대우를, 특별한 주의를 얻으려고 출세하자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출세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저는 그 출세가 특권으로 이어지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다고 자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자기가 돈이 있건 지위가 높건 권력이 있든 모두가 법률과 제도의 지배하에 있어야 된다. 법률을 뛰어넘는 특수한 지위와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로 되는 것. 이게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이루었던 가장 큰 대한민국 역사에서의 저는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부여받는 사회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사회가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는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은 돈을 많이 가짐으로써 이 사회에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시켜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불공정성이 만들어져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뚜레쥬르와 파리바게트를 가지만 뚜레쥬르와 파리바게트와 대형 빵집 체인은 결과적으로 재벌 기업의 4세, 5세들이 기업으로 유산을 상속받음으로써 동네 빵집의 그 토대를 다 깎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동네 많은 빵집으로부터 서울에서 유명한 김정문 빵집도 결과적으로 동네 빵집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 많은 창의와 도전의 기회가 이 대형적인 유통 체인의 시장 지배가 결과적으로 그 기회를 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 시장이 끊임없이 많은 생태계와 창조와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려면 이 시장 질서에 또 다른 공정한 질서를 요구합니다. 공정한 정의, 그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정의란 무엇이라는 책이 한 권 300페이지나 되던데 저 그 책 읽고 나서는 머리가 쥐가 나서 저도 읽다가 말았어요. 정의가 뭡니까? 나는 딱 하나 정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란 강자 때문에 있는 겁니다. 왜? 강자가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정의가 있는 겁니다. 약자는 막 살아도 되냐? 안 그렇습니다. 정의란 약자에게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마치 검투사에서 칼을 놓친 검투객에게 칼 잡을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약자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정신이 정의입니다. 강자는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월권을 하거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제어하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약자와 강자, 마치 성경의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와 토끼가 함께 뛰노는 아름다운 동산, 그게 정의입니다. 강자는 바르게,
약자에게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이 정의의 질서를 얼마나 어떤 국가사회가 잘 보장하느냐에 따라서 기회의 땅 미국, 위대한 미국의 정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미국 사람들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연대와 우애라고 하는 유로피안 드림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정의를 그 사회에서 얼마나 어떻게 구현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정의가 실현되어 나가는 민주주의의 큰 흐름 내에서 저는 우선 힘 있는 자가 폭력으로 선거와 민주주의 헌법제도를 짓밟던 그 시절을 과거로 만드는 것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의 권력의 집권 여당과 권력자의 지위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권력마저도 법 아래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던 것,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제가 이루어냈던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저의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자부심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제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